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산에듀 강사 임교훈입니다. 이번 시간부터 본격적인 전기 기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OT 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요. 이 기기란 과목은 총 5개의 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1장부터 직류기, 동기기, 변압기, 유도기, 정류기까지 해서 총 5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단순하고 또 간단하죠. 그럼 난이도도 쉽냐? 그렇지는 않아요. 많은 수험생 분들이 이 전기 기기란 과목을 어려워들 하십니다. 제가 왜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해 보았는데요. 여러분이 이전에 배우셨던 회로이론 아니면 전기 자기약 있죠? 여기서 배웠던 많은 내용들이 이 전기 기기에 녹아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내가 배운 학습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하면요. 이 기기란 과목 자체가 조금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정류기를 제외한 네 단원 있죠? 뭐 직류기, 동기기, 변압기, 유도기는요, 서로 용어라든지 아니면 이론들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앞에서 배운 내용들을 잘 정리를 하지 않고 계속 영상을 시청해 주신다면 이 기기 자체가 어려워지실 수가 있고요. 반면에 내가 정리를 잘하고 또 기반을 잘 쌓아왔다라고 하면 이 기기란 과목이 충분히 쉽고 오히려 고득점을 취득하기도 좋은 과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직류기를 들어가 볼 건데 그 전에 기초 이론 3가지 법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바로 앙페르의 오른나사 또는 오른손 법칙입니다. 이 법칙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전류와 자장의 방향의 관계를 설명하는 법칙이에요. 제가 이렇게 도선을 하나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도선이 있고요. 이 도선에 전류가 흐른다라고 해볼게요. 도선에 이런 식으로 전류가 흐르면요. 그 주변에 자기장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은요. 이렇게 전류가 흘렀을 때 그 형성되는 자기장의 방향을 설명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로 여러분의 오른손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류가 아래에서 위로 흐르게 되면요. 그 전류의 방향이 여러분의 엄지의 방향이 되고 그때 형성되는 자기장이요. 여러분의 네 손가락이 감싸고 있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된다는 겁니다. 반면에 이번에는 반대로 전류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라고 하면요. 그때 형성되는 자기장은 이때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네 손가락이 감싸고 있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을요. 한번 칠판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제가 이렇게 도선을 2개를 그려보았는데 이 도선에 하나는 전류가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흐른다라고 해보고요. 이 도선은 전류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때 형성되는 자기장은 여러분의 엄지손가락이 전류의 방향이 되고 나머지 네 손가락이 감싸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장이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전류가 위에서 아래로 흐르면요. 그때는 자기장이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영상을 대부분 뭐 태블릿이나 아니면 뭐 핸드폰, 컴퓨터로 시청을 하고 계신데 이렇게 칠판, 평면의 상태로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도선이요. 이렇게 세워져 있지는 않죠.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눕혀져 가지고 전선의 단면적만 본다라고 하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전선의 단면적만 보인다라고 해 볼게요. 이게 전선이 실제로 뭐 입체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자, 이 경우는요. 뭐 전류가 뭐 나오는지 아니면 들어가는지 이거를 뭐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이것을 표시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예를 들어 전류가 들어간다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칠판 쪽으로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는요. 그때는 전류의 방향을 X자로 표시를 하게 되고 반대로 칠판에서 카메라로 나오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면 이때는 점으로 표시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 법칙이 오른 나사 법칙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사를 한번 연상을 해볼게요. 나사가요.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데 이렇게 홈이 X자로 파져 있죠. 그래서 이 나사를 내가 만약에 벽에다가 박는다라고 한다면 이 나사를 오른쪽으로 돌렸을 때 나사는 벽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럼 반대로 이번엔 반대편에서 이곳으로 나사를 박는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나사가 이렇게 저 반대편에서
이쪽으로 박는다라고 하면 똑같이 오른쪽으로 돌렸을 때 나사가 칠판에서 나오는 방향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이게 똑같이 적용이 된 거예요. 똑같이 이렇게 전류가요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나머지 네 손가락 있죠? 나머지 네 손가락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되고요. 이렇게 전류가 칠판에서 카메라로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이때는 나머지 네 손가락 이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앙페르의 오른 나사 법칙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만 더 해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도선을 모두 직선 도선으로만 나타냈습니다. 이 경우도 직선 도선으로 나타냈죠. 그런데 도선이 이렇게 직선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감겨져 있는, 저희가 회로 이론 시간에 코일의 형태다라고 배웠죠. 이렇게 도선이 감싸져 있는 코일의 형태일 때 이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그 자기장은 어떻게 형성되는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전류가 아래에서 위로 흐른다라고 해 볼게요. 이 경우에 이 직선인 부분에는 똑같이 자기장이 이 방향으로 형성이 될 겁니다. 그런데 전류가 흐르다가 이 감긴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감겨서 전류가 흐른다라고 해 볼게요. 그러면요, 여러분의 네 손가락이, 이번엔 여러분들의 네 손가락이 전류의 방향이 되고 그때 엄지의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기장의 방향을 나타내 보면은 이런 식으로 자기장이 발생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반대로 이번엔 전류가 이 방향으로, 전류가 여기서 아래에서 위로 흘러서 이번에는 감긴 방향대로 이런 식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네 손가락이 전류의 방향이 되고 그때 엄지의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돼서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자기장이 형성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이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앙페르의 오른 나사 법칙은요, 여러분의 엄지 손가락이 있고 나머지 네 손가락이 있습니다. 직선 도선일 때는 여러분의 엄지 방향이, 여러분의 노란색으로 중요하니까 여러분의 엄지 방향이 전류의 방향이 되고요. 이 경우에 엄지가 직선 전류의 방향일 때 나머지 네 손가락이 자기장의 방향이 된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이렇게 도선이 감겨져 있을 경우에, 즉 네 손가락이 전류의 방향일 때는요, 반대로 엄지 손가락의 방향이 곧 자기장의 방향이 된다. 이게 바로 플레밍의 오른손 또는 오른 나사 법칙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자, 다음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그리고 왼손 법칙입니다. 이 두 법칙은요, 굉장히 중요한 법칙 중 하나예요. 특히나 이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은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발전기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고요. 그리고 이 플레밍의 왼손 법칙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전동기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이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먼저 볼게요. 이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 뭐냐? 바로 이게 주변에 자기장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런데 이 공간 내에 자기장이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때 자기장의 방향을요, 한번 제 팔의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다 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때 이 분필을 전류가 흐를 수 있는 도체라고 했을 때 그 도체가 이런 자기장 공간에 놓여져 있다라고 한다면 제가 이 도체를요, 한번 움직여 볼게요. 이렇게 움직였을 때 이 도체가 자기장을 끊게 되죠. 이렇게 도체가 자기장을 끊게 되면은요, 전자 유도 법칙이란 거에 의해서 이 도체는 유기 기전력이란 것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즉 전압이 유도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은요, 내가 만약에 자기장의 방향을 알고 또 도체가 움직이는 방향을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이 도체에 발생하는 기전력의 방향을 알 수 있다. 이게 바로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 됩니다. 그때 그 방향을 어떻게 결정하냐면요, 바로 오른손 법칙.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오른손을 들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오른손을요, 총 쏘는 모양으로 똑같이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중지만 이렇게 펴주시면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이 각각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무엇인지 기억을 반드시 해주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요, 이렇게 검지가요,
이 검지가 바로 자기장의 방향이 되고요. 그리고 엄지가 바로 도체의 운동 방향, 그리고 마지막 중지가 이 도체에서 발생하는 유기기전력의 방향이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잘 이해가 안 되시는데 제가 한번 그림에다가 한번 예시를 들어 볼게요. 먼저 이렇게 N극과 S극인 자석이 있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 전류가 흐를 수 있는 도체가 있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자기장은요, 우리가 전기 자기학 시간에서 N극에서 S극으로 자기장이 발생한다 라는 것을 배웠었죠. 그때 그 자기장의 방향을 제가 대문자 B, 자속 밀도 B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전기기기를 배우면 배울수록요, 이 자속 밀도보다는 나중에는 자속이란 표현을 굉장히 더 많이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둘은요, 그냥 동일선상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자기장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자기장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력선을 그려서 자기장을 표현합니다. 자기력선을 여러 가닥 이런 식으로 쭉쭉쭉 계속 그려서 자기장을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자기력선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것을 묶어서 한 방에 표현하는 방법을 우리는 자속이라고 해요. 이렇게 자기력선 여러 가닥을요, 하나로 묶어서 이것을 우리는 자속, 파이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장의 방향이 결국에는 자속의 방향과도 같고, 내가 이 자기장이 주변에 많이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자속도 더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둘을 그냥 동일선상에 봐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자기장이 형성이 되었죠. 그리고 그 가운데 도체가 있게 되는데, 제가 이 도체를 한번 움직여 보겠습니다. 제가 그 도체를 어떻게 움직일 거냐면요, 바로 빨간색으로 이렇게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도체를 움직였다. 그 도체의 운동 방향을 제가 V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자기장이 있는 공간에서 도체가 움직이면서 자기장을 끊었으니까 이 도체는 유기기전력이란 것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때 그 유기기전력이 어떻게 발생을 하냐? 바로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검지를 자장의 방향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검지가 자장의 방향이 되고, 그리고 도체가 위에서 아래로 움직였으니까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아래로 두면 되겠다. 그죠? 그때 여러분이 중지를 펼쳐주시면요, 그 중지가 바로 기전력의 방향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체는요, 기전력이 이렇게 칠판에서 나오는 방향으로 유기기전력이 발생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전력이 발생했다, 즉 전압이 도체에 유기됐다라는 거는요, 이 전압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게 되겠죠. 그래서 이 기전력의 방향이 결국에는 전류의 방향과도 같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간혹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 전압이 먼저인가요? 아니면 전류가 먼저인가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부터 말씀드리면요, 바로 전압이 항상 먼저여야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예시를 들어볼게요. 이렇게 평평한 공간에 하나 공이 이런 식으로 놓여져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공은요, 이 평평한 공간에 놓여져 있는 공은 당연히 움직이지 않겠죠. 그럼 반면에 이렇게 경사진 곳에서, 이런 경사진 곳에 놓여진 공은요, 당연히 공이 이런 경사진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아래로 굴러가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당연히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전압과 전류도 이거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전압, 즉 전이차죠. 전이차가 이렇게 양단의 전압의 차이, 즉 전이차가 존재하지 않을 때 이 놓여져 있는 이 공을요, 하나의 전하라고 한다면요, 이 전하는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즉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이렇게 양단의 전압이 서로 다를 때, 즉 전이차가 발생을 했을 때 그 위에 놓여져 있는 전하는요, 당연히 전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움직이게 될 겁니다. 그때 전류는요, 당연히 전하의 움직임과 반대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에 이런 전이차가 발생을 했을 때 전류가 흐르게 되겠죠. 그래서 항상 전압이 먼저고 그 다음에 전류가 먼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 내용을요, 한번 여기다가 정리를 해볼게요. 정리를 해보면요, 먼저 검지가 바로 자기장의 방향, B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엄지가 바로 도체의 운동 방향 V가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중지는요, 이렇게 자기장이 있는 공간에서 도체가 자기장을 끊어서 발생하는 기전력의 방향 E라고 표현을 하고,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기전력이 결국에 전류의 방향과도
같다라고 정리를 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에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만 더 한번 더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빨간색으로, 아니 주황색으로 여러분들이 이 자기장 있죠? 이 자기장은요, 여러분들이 항상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항상 존재한다 라고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이러한 현상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항상 자기장이란 것이 주변에 존재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장은요, 얘가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 도체를 아무리 움직여도 당연히 기전력이 발생을 하지 않겠죠. 그래서 자기장은 항상 존재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이렇게 자기장이 존재하는 곳에서 내가 도체를 움직였죠. 그 도체를 움직였기 때문에 이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에서 입력이 바로 도체의 운동 방향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운동 방향이니까 이 값은 당연히 운동 에너지 값이 되겠죠. 운동 에너지가 바로 입력이다라는 것을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입력을 넣었더니 기전력, 즉 전기 에너지가 나왔다. 그래서 출력은 기전력이다. 그리고 그 출력은 당연히 전기 에너지가 되겠죠. 자, 그러면요, 우리는 이렇게 입력 운동 에너지를 넣었더니 출력, 전기 에너지가 나왔다. 입력을 운동 에너지로 넣었더니 전기 에너지가 나왔다. 이러한 거를 바로 우리는 발전기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을요, 바로 발전기의 기본 원리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요. 이게 바로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고요. 반대로 이번엔 플레밍의 왼손 법칙입니다. 이 법칙은요, 전동기를 설명하기 위한 기본 원리가 돼요. 이번에 바로 나타내 볼 건데, 이 그림에서 똑같이 마찬가지로 N극에서 S극으로 자기장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엔요, 이번엔 도체를 한번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제가 전기를 넣어서 전류를 한번 흘려보내 줄 거예요. 이때 내가 전류를 흘려보내주면 이 도체가 움직인다. 이게 바로 플레밍의 왼손 법칙입니다. 그때 내가 자기장의 방향을 알고 이 도체의 전류가 어떻게 흐르는지 그 방향을 알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도체가 움직이는 방향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 방향을 어떻게 아냐? 바로 이번에는 플레밍의 왼손 법칙을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똑같이 이번에 왼손을 들어주시고요. 마찬가지로 검지가 자기장의 방향이 되고, 그리고 엄지가 이 도체가 움직이는 힘의 방향, 그리고 중지는 전류의 방향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요, 제가 이 도체에다가 전류를 이렇게 칠판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한번 전류를 흘려보내 주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요, 플레밍의 왼손 법칙에 의해서 이번에 왼손입니다. 이게 똑같이 검지는 자기장의 방향, 그리고 이번엔 전류가 칠판 안쪽으로 들어가니까 중지를 안쪽으로 넣어줬을 때 제 엄지의 방향이 바로 이 도체가 움직이는 힘의 방향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체는요, 힘을 어떻게 받냐? 바로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힘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한번 정리를 해보면 똑같이 자장은 B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고, 이번에는 입력이 전류였죠. 그래서 전류가 입력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고, 이렇게 도체에 전류를 흘려보내 주었더니 도체가 힘을 받더라. 그때 힘의 방향이 바로 엄지 방향이 되더라. 그래서 힘 F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요. 이 플레밍 왼손 법칙도 이 자장은 항상 존재하게 되고요. 이번엔 입력이 전류였죠. 도체에 전류를 흘려보내 주었으니까 이번엔 입력값이 전류가 되고, 그 말은 결국에 전기 에너지가 입력이 되더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기 에너지를 넣어줬더니 이 도체가 움직이는, 즉 출력이 운동 에너지가 나오게 된다. 이게 바로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전기 에너지를 넣어줬더니 운동 에너지가 나온다. 그래서 이 플레밍의 왼손 법칙을요, 바로 전동기의
전동기의 기본 원리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바로 플레밍의 오른손 그리고 왼손 법칙이었습니다. 이 내용을요,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념 확인 문제입니다. 다음 전자석의 그림 중에서 전류의 방향이 화살표와 같을 때 N극과 S극을 표시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문제를 보시면요, 이렇게 전류의 방향이 주어졌을 때 N극과 S극, 즉 자기장의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류와 자장의 방향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우리는 앙페르의 오른 나사 법칙 또는 오른손 법칙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전류의 방향을 알고 있을 때 하나씩 자기장의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를 표시해 보겠습니다. 지금 전류를 보시면요, 전류가 안으로 들어가서 이 방향으로 흐르고 있죠. 그러면요, 이렇게 전류가 회전하는 방향으로 흐를 때 여러분의 네 손가락이 전류의 방향이 되고요, 나머지 엄지손가락이 바로 자기장의 방향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이 A는요, 전류를 네 손가락으로 감쌌을 때 자기장은 아래에서 위로 형성이 되겠죠. 그러면요, 우리는 자기장이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으니까 자기장이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형성이 돼서 나와서 S극으로 다시 들어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도 한번 빨리 해볼게요. 전류가요, 이렇게 이 방향으로 흘러서 여러분의 네 손가락이 전류의 방향이 되고 나머지 엄지손가락이 자기장의 방향이 되겠다. 그죠? 그러면 아래가 N극, 위에가 S극이 된다라는 겁니다. 나머지도 C 한번 보겠습니다. 전류가요, 이렇게 흘러서 이 방향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네 손가락이 전류, 그리고 엄지가 자기장이 돼서 아래가 N극, 위에가 S극이 될 겁니다. 마지막, 이게 전류가 안으로 들어가서 이 방향으로 흘렀을 때 여러분의 네 손가락이 전류의 방향, 그리고 엄지손가락이 자기장의 방향이 돼서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그런 형태를 띠게 될 겁니다. 다음 2번 보겠습니다. 2번은요, 그림과 같이 전기자 권선에 전류를 보낼 때 회전 방향을 알기 위한 법칙과 그리고 그 회전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지금도 문제를 보시면요, 이렇게 전류를 보낼 때 회전 방향을 알기 위한 법칙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류를 보낸다, 즉 입력이 전기 에너지가 되겠죠. 이렇게 전기 에너지를 입력으로 넣었을 때 도체가 어떻게 회전하냐, 즉 운동 에너지, 출력이 운동 에너지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법칙을요, 바로 플레밍의 왼손 법칙,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다 라는 것을 배웠었죠. 바로 전동기의 기본 원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엄지와 검지, 마지막 중지를 가지고 이 법칙의 방향들을 각각 표시를 했었죠. 그래서 검지를 먼저 보시면요, 검지는 자기장의 방향이 바로 검지가 되고요. 그때 여러분이 입력으로 이번엔 전류의 방향을 알고 있을 때 나머지 여러분의 엄지손가락이 바로 도체가 힘을 받는 방향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법칙은요,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 되고 회전 방향을 한번 구해 볼게요. 플레밍의 왼손 법칙을 적용해서 지금 자장을 보시면요, 지금 자장을 표시 안 했죠. 지금 자장이 이렇게 N극에서 S극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자기장은요, 이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전기자의 도체를 보시면요, 전류가 지금은 점으로 찍혀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요, 전류가 안에서 이 카메라 쪽으로 나오는 방향으로 흐른다는 거고, 이 도체는 X 표시, 그러니까 전류가 카메라에서 칠판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흐른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부분을 먼저 한번 볼게요. 이 부분은요, 자기장은요, 플레밍의 왼손 법칙으로 여러분의 검지가 자기장의 방향이 되고 전류가 칠판에서 나오죠. 그러면 엄지손가락이 도체가 힘을 받는 방향이니까 이 부분은 도체가 힘을 아래에서 윗방향으로 힘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이 부분을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요, 자기장은 동일하고 전류가 안쪽으로 들어가니까 이 도체가 받는 힘의 방향은 위에서 아래 방향, 여러분의 엄지 방향이 되겠다. 그죠? 그러면요, 힘이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아래에서 위로 힘을 받고 이 부분은 위에서 아래로 힘을 받으니까 이 전기자는요,
이런 식으로 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직류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이 직류기는요, 뒤에 동기기도 그렇고 항상 먼저 발전기를 배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전동기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이 발전기는 운동 에너지를 넣었을 때 전기 에너지가 나오고요. 반대로 전동기는 내가 전기 에너지를 넣었을 때 운동 에너지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게요. 우리가 이 직류 발전기든 아니면 직류 전동기든 간에 이 둘의 구조는요, 서로 동일한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이 직류 발전기라는 기기가 따로 있고 그리고 직류 전동기라는 기기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직류기라는 곳에서 내가 도체에 운동 에너지를 넣었을 때 전기 에너지가 나온다면 그거는 직류 발전기로 동작을 한 거고요. 반대로 내가 전기 에너지를 넣었는데 운동 에너지가 나왔다. 전동기가 회전한다. 그러면 전동기로 동작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의 구조는 서로 완전히 동일해요. 대신에 전류의 방향만 반대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직류 발전기, 발전기의 원리를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그리고 전동기의 기본 원리를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다라고 했었죠. 그런데 이 둘의 구조가 서로 완전히 동일하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검지, 즉 자기장의 방향이 동일하고요. 그리고 도체가 움직이는 방향도 엄지 방향, 즉 위 방향으로 동일하다라고 한다면 이 중지, 전류의 방향만 서로 반대가 되었죠. 그러니까 발전기로 동작을 하든 전동기로 동작을 하든 그 구조가 서로 같을 때 자기장과 도체의 움직이는 방향이 같을 때 전류의 방향만 반대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기본적인 직류기의 원리니까 꼭 기억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우린 첫 번째 이 직류 발전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건데 그래서 우리가 이 직류 발전기의 원리를 한번 살펴볼 겁니다. 원리를 살펴보면서 그 안에 있는 기기들의 구조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볼 예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직류 발전기의 구조지만 사실 직류기의 구조라고 해도 동일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구조가 서로 동일하다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본격적으로 한번 이 직류 발전기를 운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렇게 N극과 S극인 자석이 있으니까 당연히 N극에서 S극으로 자기장이 나오게 되겠죠. 이번에는 한번 자속이다라고 표현을 해 볼게요. 이렇게 자속을 만드는 부분은요,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자속을 만드는 부분을 앞으로 첫 번째 계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계자는요, 당연히 그 역할이 자속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계자는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바로 계자 철심과 그리고 계자 권선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제가 지금은 그림을 조금 간소화해서 그렸는데 실제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N극과 S극이 있는 영구 자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방구에서 보는 그 빨간색, 파란색 자석 있죠? 그런 자석이 아니라요. 이렇게 계자 철심, 그러니까 철덩어리가 하나 있고 이곳에다가 권선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감아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사실 진짜 계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계자에다가 전류를 흘려 보내주게 되면은 우리가 전류가 흐르게 되면 그 주변에 자기장이 발생을 했었죠. 앙페르의 오른 나사 법칙에 의해서 내가 전류를 이 방향으로 흘렸다면 자기장은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발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이렇게 N극에서 S극으로 나온다고 한번 가정을 해본 거예요. 이렇게 계자는 그래서 영구자석이 아니라 계자 철심과 계자 권선이 감겨져 있는, 그러니까 전자석으로 이루어져 있다. 적어보면 전자석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계자는요, 지금 움직이지 않죠. 그래서 직류 발전기에서 이 계자는요, 움직이지 않는 고정자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이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자속을 만들었어요. 이 주변에 자기장이 형성이 되었으니까 이번에 전기를 만들려면 직류 발전기에서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유기기전력을 만드는 부분이 필요하겠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부분을 두 번째 전기를 만드는 부분이다라고 해서 우리는 전기자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전기자의 역할은 당연히 유기기전력을
유기 기전력이죠. 이렇게 유기 기전력을 만드는 부분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기자는요,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계자와 동일하게 이번에는 전기자 철심과 그리고 전기자 권선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림을 보시면요, 이렇게 철덩어리, 이런 철덩어리가 바로 전기자 철심이 되고요. 그리고 그 안에 전기자 권선이 이런 식으로 여러 개가 들어가져 있어요. 그때 우리가 이 전기자 철심 안에 이 권선을 넣을 때 다른 색깔로 한번 이렇게 권선을 넣을 때 홈이 파져 있습니다. 이게 홈이 파져 있고 그 안에 권선이 이렇게 실제로는 이렇게 쭉 들어가져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때 이 홈을요, 우리는 슬롯이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렇게 다시 전기자 철심과 전기자 권선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렇게 자기장이 형성이 되었다면 우리는 발전기 즉 운동 에너지를 넣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전기자를 회전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전기자를 회전시키게 되면은요, 그 안에 있는 권선이 자기장을 끊게 되면서 이런 전기자 권선들에게 각각 유기 기전력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만 한번 전류 방향을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제가 만약에 전기자를 시계 방향으로 회전시켰다라고 한다면 자기장의 방향이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이 지점에서 이 힘의 방향은 바로 아래에서 위로 움직이는 방향이 되겠다. 그죠? 그럼 우린 발전기에서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을 적용하면요, 여러분의 검지가 자기장의 방향이고 엄지가 힘의 방향이니까 전류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흐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도체는 전류가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 표시를 하면 이렇게 점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편에 있는 이 도체는 어떠냐면 이 도체는 힘을 아래에서 다시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받게 되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플레밍 오른손 법칙, 자장은 동일하고 힘이 위에서 아래 방향이니까 이번엔 전류가 칠판에서 나오는 방향, 그래서 전류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방향으로 흐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전기자예요. 여기서 전기자에서 조금만 더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 전기자는 철심과 권선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금 이 철심을 조금 더 다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철심은요, 말씀드렸지만 철 덩어리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철심의 역할은요, 이 권선들이 자기장을 끊어서 유기기전력을 만들 수 있도록 회전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직접적으로 유기기전력을 만드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철심이죠. 철덩어리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우리는 철에서 발생하는 손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손실을요, 우리는 철손이라고 말을 하게 돼요. 이때 이 철손은요, 자기학에서도 배운 것처럼 히스테리시스 손과 그리고 와류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철손이 발생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좋지 않은 거죠. 우리가 전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런 손실은 줄여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기자 철심에 이런 철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히스테리시스 손을 낮추기 위해서 우리는 철심에다가 규소를 함유해서 히스테리시스 손을 낮추고요. 그리고 와류손을 낮추기 위해서 우리는 규소가 함유된 철심 강판을요, 규소 강판을 우리는 성층, 그러니까 쌓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와류손을 낮추기 위해서 규소 강판을 성층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런 철덩어리로 이루어져 있는 전기자 철심을요, 안에 규소를 조금 넣어요. 그리고 규소를 넣은 그런 얇은 강판을,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 얇은 강판을 차곡차곡 쌓아서 성층하는 구조로 전기자 철심이 이루어졌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이게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데 앞글자만 따서 히, 규, 와, 성으로 외우셔도 되고요. 아니면 지금 교재 팁박스에도 적혀 있죠. 사실 이 글씨 안에 답이 적혀 있습니다. 바로 규소를 우리가 함유하는 이유는요, 바로 히스테리시스 손을 감소하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런 규소를 함유해서 그런 강판을 성층하는 이유는요, 잘 보시면 이곳에
와류손이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와류손을 낮추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합니다. 네, 이렇게 철심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았고요. 네, 그리고 한번 교재를 한번 볼게요. 이 교재를 보시면요. 지금 앞서 한번 언급이 됐는데 슬롯이란 것이 언급이 됐었죠. 이 슬롯이라고 하는 거는 이 전기자 철심에 홈이 파져 있고 그 안에 전기자 권선이 넣을 수 있도록 구멍을 파는 것을 우리는 슬롯이라고 하게 됩니다. 이때 이 슬롯이요. 슬롯을 한번 보시면 전기자의 권선을 수용하기 위한 홈이다라고 했었고 이 내용에 대해서 이 슬롯의 모양에 대해서 한번 보기로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한번 읽고 넘어가실 추천드리는데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 중형 및 대형기에서는요. 개방 슬롯 및 쐐기 넣는 슬롯을 사용하고 소형기에서는 가지 모양 슬롯 그리고 반패 슬롯을 사용한다 정도로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전기자 권선을 보면요. 이 전기자의 권선이 교재에 보면 모양에 따라서 분류를 한 것이 있습니다. 이 모양이 하나는 평각동선 그러니까 직사각형 모양의 구리선인 평각동선이 있고요. 그리고 동그란 연동환선인 전기자 권선이 있게 됩니다. 이때 이 평각동선은 언제 사용하냐면 우리가 직류 발전기를 대전류로 운전을 할 때 이 평각동선을 사용하고요. 반대로 연동환선 같은 경우는 소전류일 경우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보기에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억을 해주시냐 이렇게 네모난 평각동선은 언제 사용하냐면 지금 디귿을 조금 붙여서 이런 식으로 지금 네모가 있죠. 그래서 네모, 대전류는 평각동선을 사용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고 반대인 연동환선은 소전류일 때 사용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기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유기기전력까지 만들었습니다. 이 직류발전기에서 유기기전력까지 만들었는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직류기는 직류, 즉 DC를 만들어서 부하에 공급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회전기기에서 이 가운데 축을 두고 이 전기자를 회전시켜서 만든 유기기전력은 교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적으면 교류 AC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추가로 지금 가운데 축을 두고 회전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전기자를 우리는 회전자라고도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계자는 고정자 그리고 전기자는 회전자라고 해서 AC의 유기기전력을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건 DC니까 이것을 변환하는 장치가 필요하겠죠. 그때 그 변환하는 장치를요. 이 부분이라고 해서 이 부분을 우리는 정류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적어볼게요. 세 번째는 바로 정류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류자의 역할은요. 바로 AC를 DC로 바꿔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류자를요. 지금 제가 되게 간소화해서 한번 그려보았는데 이것을 한번 확대를 해볼게요. 확대를 하면요. 정류자는 이런 동그란 곳에 그 가운데가 뚫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런 식의 절연물이 들어가져 있게 됩니다. 이렇게 절연물을 사이에 두고요. 이 정류자의 조각, 이것을 우리는 정류자편이라고 하는데 정류자는 이런 여러 개의 정류자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류자랑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 공식을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첫 번째는 바로 정류자 편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의 정류자에 몇 개의 정류자 편이 들어있는지를 나타내는 공식인데 이 정류자 편수는요. 공식 대문자 K는 2분의 U에다가 NS를 곱한 것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NS는 뭐냐면 바로 슬롯수가 됩니다. 슬롯수는 이런 전기자에 전기자 권선이 들어가 있죠. 이때 이 전기자 권선이 들어가기 위한 전체 슬롯수를 전부 다 더한 것이 총 슬롯수 NS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때 이 U는 슬롯 내에 들어있는 도체수, 교재에는 슬롯 내의 코일 변수라고 주어졌는데 이 부분이 무엇이냐면 이런 하나의 슬롯에 지금 전기자 권선이 들어가 있는데 이때 권선이 몇 개가 들어가 있냐? 지금 그림에는 하나 들어가 있죠. 그래서 지금은 U가 1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냐면 지금 정류자 편수가
증가한다라는 거는 정류자 편수가 많다라는 거는요. 그만큼 정류를 해야 하는 것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슬롯 수가 많고 그리고 그 슬롯 안에 들어있는 도체 수가 많다라는 거는 당연히 정류해야 할 그 양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슬롯 수와 슬롯 내 도체 수에 비례해서 이 정류자 편수가 증가한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첫 번째 공식보다 좀 더 중요한 게 이 두 번째 공식입니다. 바로 교재에 정류자 편간 전압이란 것이 주어져 있어요. 이 정류자 편간 전압은 교재에서 VC로 표현을 했고 공식은 K분의 P의 2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정류자 편간 전압이 뭔지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말 그대로 정류자 편, 간, 사이 간자입니다. 그러니까 정류자 편 사이의 전압을 의미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정류자 편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죠. 이때 이 정류자 편 사이에 이 절연물을 사이에 두고 그 사이의 전압을 우리는 정류자 편간 전압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그리고 공식이 K분의 P인데 이 K는 위에서 구한 정류자 편수가 되고요. 이 P는 극수입니다. 말 그대로 극수니까 지금 우리는 N극과 S극 총 2개가 있죠. 그래서 지금 P는 2가 되고요. 이는 우리가 직류 발전기에서 만들어내는 전체 유기기전력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류자 편간 전압은 K분의 P2로 나타낸다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러면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것까지 했어요. 그럼 이제 부하에다가 우리가 만들어낸 직류를 공급을 해 주어야 되겠죠. 그때 우리가 정류자에서 AC를 DC로 변환한 거를요. 이렇게 부하에 공급해 주기 위해서 외부 회로에 연결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린 이 부분을 바로 브러시다라고 해요. 그래서 네 번째 직류 발전기 구조 네 번째는 바로 브러시란 것이 있습니다. 이 브러시의 역할은요. 말 그대로 우리가 만들어낸 DC를 외부 부하에 인출해주는 역할을 해서 외부로 만들어낸 유기기전력을 인출하는 역할을 한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브러시에 대한 약간의 그 내용들이 몇 번 출제가 된 적이 있는데 하나씩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로요. 이 브러시의 압력이란 것이 있습니다. 지금 브러시를 보시면요. 이 정류자를 살짝 누르고 있습니다. 그때 얼마만큼 누르는지 그 값을 물어보는 적이 있어요. 그때 그 값이 0.15에서 0.25 단위는 킬로그램 퍼 제곱 센티미터라고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가로 1cm, 세로 1cm에 대한 면적을 0.15에서 0.25kg 사이의 압력으로 누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브러시의 재질에 대해서 물은 적이 있습니다. 이 브러시는 어떤 재질로 이루어졌냐면 첫 번째로 탄소질 브러시가 있고요. 두 번째로 흑연질 브러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탄소질 브러쉬 같은 경우는요. 접촉 저항이 그러니까 브러쉬가 가진 저항이 이 흑연질과 비교했을 때 좀 더 큽니다. 그리고 흑연질은 반면에 저항이 작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특징이 어떤 결과를 일으키냐면 우리가 회로이론에서 V는 IR이란 것이 있었죠. 이때 탄소질 브러쉬의 저항이 크다라는 거는요. 우리가 이 브러쉬의 역할은 외부로 인출을 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브러쉬의 저항이 크니까 당연히 이 브러쉬에서 전압 강하라는 것이 발생을 하게 될 겁니다. 즉 손실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항이 크니까 이 브러쉬에 걸리는 전압, 그러니까 전압 강화도 커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전압 강화를 줄이기 위해서는요. 이 전압 강화를 줄이기 위해서는 전류가 작아야지 그만큼 V가 낮아지겠죠. 그래서 우린 이 탄소질 브러쉬를 언제 사용하냐면 바로 소전류 또는 저속기에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이 흑연질은 저항이 낮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전류를 더 많이 가져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흑연질 브러쉬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 탄소질 브러쉬보다 대전류로 사용이 가능하고 또는 고속기에서 사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이 세 번째, 이 브러쉬를 뒤에 전기자 반작용에 대해서 배울 때 좀 더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이 브러쉬를 이동할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때 이 브러쉬를 이동하기 위해서 우리는
로커라는 것을 사용한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구조는 다 배웠는데 한 가지 남았죠. 교재에 공극이란 것이 있습니다. 이 공극은 무엇이냐면 공극은요, 이게 계자가 있고 전기자가 있을 때 그 계자와 전기자 사이의 간격을 우리는 공극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공극은 그냥 길이가 적당해야 합니다. 이 길이가 너무 넓으면 이 전기자가 회전을 하면서 자기장을 도체가 끊어야 하죠. 그런데 너무 멀면 이 자기장의 영향을 전기자가 덜 받으니까 당연히 너무 넓으면 안 되고, 또 너무 좁게 되면은 이 전기자가 회전하면서 계자와 부딪히게 되고 고장이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이 공극은 항상 적당한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재를 보시면요, 소형기 같은 경우에는 3mm, 그리고 대형기 같은 경우는 6에서 8mm의 공극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시험에 정말 잘 나오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교재 팁박스에도 적혀 있죠. 바로 직류기의 3요소에 대해서 물은 적이 있습니다. 이 직류기의 3요소는요, 중요하니까 별표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우리가 직류기의 3요소가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어요. 이 직류기의 3요소는요, 크게 어떻게 기억하시냐면 정, 전, 계 라고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자기학 시간에 이 용어를 배웠었죠. 이 정전계는요, 뭐의 약자냐면, 우리가 뭐의 앞글자를 땄냐면 바로 정류자, 그리고 전기자, 마지막으로 계. 자, 이 세 개의 3요소를 앞글자를 따서 정, 전, 계라고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아니면요, 난 이렇게 외우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요, 직류 발전기를 조금만 잘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유기기전력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자기장을 만들어야겠죠. 즉 자속을 만들기 위한 계자가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전기를 만들기 위해선 당연히 유기기전력을 만드는 부분인 전기자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만들어낸 전기자에서 만든 유기기전력이 교류니까 이것을 DC로 바꿔주는 정류자까지 해서 우리는 직류기의 3요소를 정, 전, 계다라고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간혹 3요소가 아니라 4요소를 물을 때도 있어요. 이렇게 4요소를 묻게 되면 여러분들이 한 가지 더 추가하는데, 우리가 만들어낸 직류를 외부 부하에 인출할 수 있는 브러쉬까지 포함을 해서 직류기의 4요소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3요소는 정전계, 4요소는 브러쉬까지다 라고 기억을 해 주시면 돼요. 네, 마지막 개념 확인 풀고 수업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직류기를 구성하고 있는 3요소는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류기를 구성하고 있는 3요소는요, 어떻게 기억하라고 했죠? 바로 정, 전, 계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것은요, 바로 정류자, 전기자, 계자라고 해서 앞글자를 따서 정, 전, 계라고 기억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문제에서 3요소가 아니라 4요소로 묻고 있다고 한다면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하나를 추가해서 바로 브러쉬까지 추가해서 4요소는 정, 전, 계 그리고 브러쉬까지다 라고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2번은요, 직류기에서 공극을 사이에 두고 전기자와 함께 자기 회로를 형성하는 것은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문제에서 공극을 사이에 두고 전기자와 함께 자기의 회로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공극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자와 계자 사이에 그 간격을요, 우리는 공극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계자의 주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자속을 만드는 거였죠. 그래서 자기 회로를 형성하는 것은 계자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3번은 직류 발전기의 전기자에 대한 설명 중으로 잘못된 것을 묻고 있습니다. 먼저 1번부터 보시면요, 전기자 권선은 대전류인 경우에 평각동선을 사용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평각동선은 직사각형인 구리선이다라고 했었죠. 우리가 이런 평각동선을 언제 사용하냐면 바로 대전류일 때 사용한다라고 했었고, 이것을 어떻게 암기하냐, 디귿을 붙여서 이렇게 네모 모양으로 만들어주면요, 이게 바로 평각동선, 직사각형의 구리선은 대전류일 때 사용한다라고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반대로 2번 전기자 권선은 소전류인 경우에는 연동환선을 사용한다라고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죠. 다음 3번입니다. 소형기에는 반패 슬롯을 사용한다인데, 우리가 소형기에서는 반패 슬롯과 그리고 가지형 슬롯을 사용한다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4번,
중형 및 대형기에서는 가지형 슬롯을 사용한다가 아니라 바로 쐐기 넣는 슬롯 또는 개방 슬롯을 사용한다라고 교재에 나와 있었죠. 이건 실제 출제가 되었던 내용인데 보기에서 이 내용이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앞에 있었던 그 내용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죠. 그 다음 4번입니다. 전기기계의 철심을 성층하는 데 가장 적절한 이유를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전기자의 그 전기자 철심 있죠. 전기자 철심의 철손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규소를 함유하고요. 그리고 규소를 함유한 강판을 성층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문제에서 묻는 거는 철심을 성층하는 이유를 묻고 있으니까 이 성층을 하는 이유는 바로 와류손을 경감시키기 위해서이고, 만약 문제에서 규소를 함유한 이유를 묻는다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히스테리시스 손을 경감시키기 위해 규소를 함유한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철심을 성층하는 데 가장 적절한 이유를 물었으니까 2번 와류손을 적게 하기 위하여가 정답이 되겠죠. 다음 5번입니다. 5번은 브러쉬를 중성축에서 이동시키는 것은 무엇인지 묻고 있는데, 우리가 브러쉬를요 뒤에 전기자 반작에 더 자세히 배우겠지만 이 중성축에서 이동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 이동을 할 때 손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로커라는 것을 사용해서 이 브러쉬를 중성축에서 이동시킨다라고 배웠습니다. 마지막 6번입니다. 브러쉬 홀더는 브러쉬를 정류자면에 적당한 위치에서 스프링에 의한 항상 일정한 압력으로 정류자면에 접촉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때 가장 적당한 압력은 얼마인지 묻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0.15에서 0.25 단위는 킬로그램 퍼 제곱 센티미터만큼의 일정한 압력을 가해야 한다라고 배웠었죠. 네, 그래서 6번까지 개념 확인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1강 직류기의 구조에 대해서까지 알아보았는데, 지금 여기서 배운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 내용들이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뒤에 여러분들이 내용을 배우면 배울수록 앞에 배운 내용들을 계속 사용하니까 정말 잘 기억을 해 주셔야만 합니다. 네, 그래서 1강 정말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2강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